담배 피는 학생들한테 강의하러 몇 번 왔었는데 선생님들을 또 상대로 영상으로 강의를 부탁을 하셔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사실 이제 학생들 강의할 때는 사진을 좀 많이 노력을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들으신다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가르치기만 해서 좀 재미가 조금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개괄적인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대한 개괄적인 것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ADHD 세 가지를 이제 약간 부제로 삼아서 함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기 그냥 간단하게 청소년기 발달 특성을 좀 알아보려고 하면 물론 청소년기는 당연히 이제 애들이 있죠. 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보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랑은 확연하게 다르게 좀 애가 커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성징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쯤 되면 사실 이제 애들인지 어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큰 애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지하철을 탔는데 고등학생 한 8명이서 이렇게 한쪽 구석에 서 있는데 굉장히 위압적이에요. 하나같이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신발도 큰 걸 신었는 데다가 목소리가 또 우렁차고 그러니까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애들을 지금 연목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 이렇게 몇십 명씩 놓고 좌지우지 하시려면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그런 친구들을 잘 이해하면 그래도 이런 녀석이 왜 이러는가 하는 걸 알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 신체적 변화는 여러 가지 변화가 오죠. 호르몬의 변화, 남자 같은 경우에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고 여성 같은 경우는 축경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성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게 이제 점점 이제 성숙한 단계에 올라가서 거의 성인과 비슷한 정도의 계속 삐거리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예. 마이크 없애면 충분히 교실이 작아서 들리고 여기다 너무 커서 유선 마이크는 아직 죽여버립니다. 이제 안 삐거리죠? 예. 애가 어른은 됐는데 몸은 어른이 됐는데 아직 머리는 아직 어른이 안 된 거죠. 애들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힘들어요. 내가 내 생긴 걸로 봐서는 이제 어른들처럼 살아야 될 것 같고 하니까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더 뚜렷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 그 정도의 사회성이라든지 혹은 지식이라든지 인지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따라주지 못하니까 그 괴리감이 좀 큽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계속 애기처럼 남아있으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어른인 척을 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청소년기에 가장 청소년다운 것은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닌 그 두 가지가 아닌데 사실은 몸은 다 커 있으니까 또 마음은 아직 다 안고 있으니까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또 심리적인 변화를 보면 지금까지 중학교까지만 해도 상당히 사고가 고집스러워요. 잘 유연하지가 않고 굉장히 고집스러운데 조금 더 추상적인 사고나 추론을 하거나 혹은 이런저런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하고 참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어른처럼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이제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치나 종교나 도덕의 방향으로 흐르게 돼서 고등학생들 애들 중에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극단적인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학생운동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쪽으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여간 뭔가 이렇게 좀 흑백 논리에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의 발달 중에 이제 세 번째로 도덕적 발달을 볼 수가 있는데 도덕적 발달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도덕이라는 건 옳고 그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옳고 그른 거의 기준은 엄마나 아빠한테 혼이 나냐 안 나냐에 달려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혼이 안 나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혼이 안 나면 그거는 안 괜찮아. 도덕적으로 틀린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맞으면은 그건 안 틀린 거니까. 근데 사실 그런 걸 알고 보면 우리 애들한테 굉장히 일관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과자를 3개 먹으면 안 돼 라고 해놓고 기분이 좋을 때는 4개, 5개를 먹어도 그냥 놔뒀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하나만 먹어도 혼낸다 그러면 이 애들은 도덕적인 그 기준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과자 3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1개를 먹어도 혼날 때가 있고 5개를 먹어도 혼나지 않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도덕적인 그 기준이 애매해지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치원 때는 이제 말썽을 부리지 않고 규칙을 따르는 거. 말썽을 부리면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은 틀린 것이고 선생님한테 혼이 나지 않는 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보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아주 그 콘크리트한 그런 기준을 갖다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그만 애들을 키울 때는 조금 더 그런 콘크리트한 기준을 나름대로 맞춰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 집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1번, 요거 잘못하면 잘하면은 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콘크리트하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면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그 사이에는 처음으로 엄마나 가족을 떠나서 친구들하고 지내기 시작하는, 요즘엔 좀 빨라졌죠, 이게. 어리지 하니까 빨라지긴 하지만 학교라고 하는 어떤 규격화된 그런 공간 안에서 선생님과 같이 지내야 되고 친구들과 같이 지내야 되는 그런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즘엔 이게 되게 잘 안 되는데 때로는 맞춰줘야 된다는 걸 배우는 때까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애들을 좀 적게 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애가 많을 때는 이렇게 잘하는 애도 저렇게 잘하는 애도 있고 그랬잖아요. 잘난 애들도 있고 못난 애들도 있고 우리가 다 자녀 중에. 하지만 요즘에는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다 100점짜리를 원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애들이 왜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될 텐데. 당연히 다 좋은 선생님이시지만 애하고 안 맞는 선생님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용납을 못하는 거죠. 우리 애랑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나야 될 텐데라는 걸 항상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은 선생님하고 잘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면서 맞춰가는 것도 배우고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푸는 것도 배우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다 이제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주겠지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느려지기는 합니다. 점점 느려서 나중에 대학교 직장인까지 이게 연결이 되기도 하죠.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이게 옳은 행동이다. 도덕도 이제 배우고 하니까 이게 옳은 행동이다. 틀린 행동이다. 이건 내 친구의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놀러 가고 싶지만 이렇게 집에 사정이 좋지 않아서 내가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좀 가능해지는 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죠. 그럼 고등학교 청소년기 때의 어떤 발달 특성은 뭐냐면 이것들을 이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정치, 종교, 도덕의 방향으로 흐르는 것과 그 다음에 도덕의 발달이 흐르는 것을 갖다 생각을 해보면 점점 애들이 정치적이거나 혹은 종교적이거나 그런 쪽에서부터의 도덕적인 관념들을 습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자기가 예전에 알았던 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도덕적 관념을 갖다 습득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관념에 대해서 관념을 갖다 이제 체득하고 체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들이 조금 잘 들어가서 힘들기는 해요. 독실하게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쯤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보면 이제 좀 왜냐면 자기 것이 튼튼하게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 그걸 수용할 수가 있는데 아직 자기가 충분히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발달, 신체상과 자아상의 발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적 발달이라는 것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쯤 되게 되면 발달상 무엇이 중요하게 되냐면 친구들 사이에 또래 그룹에서의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또래 그룹에서의 인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인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근데 나만 가지고 있는 뭔가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뭔가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보면 주로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면은 선생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친구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데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한 가지 면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 외에 다른 쪽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애들은 굉장히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발견해서 인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이 친구들한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같은 또래 친구들 사이, 또래 반 친구들이든지 또래 그룹 안에서 그 친구의 그런 인정받을 만한 점을 공표해주고 같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체상과 자아상의 발달이라는 것은 이제 뭐 있는 그대로예요. 이제 내가 이제 누군가라는 걸 갖다 이제 관심을 갖고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 같은 것을 지금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데 그것이 자기의 자신의 미래의 전도와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면 좋은데 이제 그만큼의 어떤 조건과 기회가 애들한테 주어지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많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친구한테 그런 화두를 계속 던져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사회적 발달을 하는 것도 사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말고 또 하나 저는 학교 다니면서 크게 배웠던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는 공부고요. 또 하나는 나보다 싸움 잘하는 애하고는 싸우지 말자. 이걸 배웠어요. 나보다 키 크고 싸움 잘하는 애한테 괜히 더 덤비다가는 맞는다. 그걸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요. 그 이후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의 배운 거를 갈고 닦아서 그 이후로는 저보다 큰 친구나 싸움을 잘하는 친구랑은 절대로 싸우지 않고 싸울 만한 일이 생기면 자리를 피하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처세술을 갖다 배우는 거죠. 근데 계속 싸운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크게 혼나든지 한번 크게 맞든지 아니면은 그런 싸움 때문에 나중에 커가지고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요렇게 너무 금방 넘어가요. 청소년기의 발달의 특성은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신체적 변화, 심리적 변화, 도덕적 발달, 사회적 발달, 신체상과 자아상의 발달인 것 같은 여러 다각도에서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발달들의 속도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신체적 발달은 굉장히 빠르고 도덕적 발달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발달 이외의 것들은 개인마다 차이가 많고 또 사람마다 또 어떤 발달이 더 많이 되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똑같은 그룹이다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복잡한 청소년기 때 많이 생기는 정신병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게 세 가지로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병리를 쭉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청소년기 때 생긴 정신병리가 있을 것이고 청소년기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성인기 때 생기는 정신병리인데 그게 조금 더 일찍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동기 문제 연속상에서의 정신병리,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경우, 어렸을 때 정신지체를 진단받았다거나 자폐심을 앓았다거나 또 학습장애 특정 발달 장애가 있다거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없죠. 주의력 결핍 과잉, 우리가 보통 ADHD라고 하는 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워낙 많이들 이제 아셔서 조금만 우리 아들이 좀 나대고 선생님한테 몇 번 주의를 들으면 혹시 ADHD가 아니라고 걱정을 많이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이게 치료를 받아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30년 전에는 어떤 병이 요즘 들어가지고 많이 생기는 거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병 알지도 못했고 이런 병을 앓고 있는데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75년도부터 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페니드라고 하는 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질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하기 시작한 게 한 10년, 15년 이상인 것 같아요. 10년, 15년 사이인 것 같아요. 1990년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럼 없던 병이 생겼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비슷한 친구들이 분명히 옛날에도 있었고 제가 기억을 해봐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 막 돌아다니고 혼나고 그때는 또 애들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맞고 벌 쓰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그럼 지금 이제 와서 더 많아진 건 아니라고 보면 뭔가 이제 옛날에는 좀 더 정상적으로 봤던 친구들이
요즘에 더 질환 쪽으로 가는 거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굉장히 좁았던 질환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든지 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옛날에는 속하지 않아도 지금 속하니까요. 근데 이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런 사실 병이라는 게 의사가 진단을 만들어 놓으면 환자가 생깁니다. 특이하게.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거 보셨어요? 고혈압이 예전에 140에 90 이상이면 약을 먹자 그랬는데, 한 6, 7개월 됐나? 9시 뉴스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130에 90이 넘으면 약을 먹는 게 더 좋겠다. 왜 그러냐면 130에 90을 넘은 사람들한테 약을 줬더니 더 합병증에 그런 게 적어지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병원에 가서 이 혈압을 재보면 괜찮습니다. 뭐 좀 더 한 2달에 한 번 재보시죠 하던 분들이 이제 가서 재면 이제 약을 드시도록 바뀐단 말이에요. 병의 진단을 만들어 놓으면 환자가 생겨요. 참 웃기는 일이지만 그렇게 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진단기준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점점 그 진단기준에 맞는 애들이 눈에 더 많이 띄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렇다면 그 병이 많아진 거냐? 많아진 거라고 볼 수만은 없겠지만 그래도 많이 발견이 돼요. 많이 발견이 되고 그 친구들한테 어떤 치료를 가하게 되면 확실히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이제 이 주의력 결핍 행동 과잉행동 장애에 대한 그 이론들이 성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질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질병이라고 보지 않고 증후군으로 봐요. 증후군. 어떤 증상들이 모여있는 거를 이렇게 모아놨더니 요건 애가 집중력도 없고 또 막 움직이고 이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증후군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감기, 폐렴 이렇게 원인이 딱 있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질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병원에 오시는 부모님과 애들과 또 학교 선생님들과의 이런 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이 친구한테 약을 주는 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약을 먹는 친구들을 주변에서 보시죠, 아마? 보시죠? 주변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나요? 그렇죠. 있어요. 꽤 많이 먹어요. 근데 그 약을 갖다가 왜 먹느냐? 이 약을 갖다가 주는 이유를 갖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생님한테 혼나지 말라고 먹는 거예요. 약. 초등학교, 그러니까 보통 유치원 때 애들이 아직 나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애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선생님 전화를 하죠. 어머니, 얘가 너무 활발합니다. 너무 오지랖도 넓고 너무 활발합니다. 그러면 요즘 옛날 같은 경우 혼내고 말씀을 병원을 데려가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검사해보고 하면 그러면 약을 먹읍시다라고 할 때는 이 병을 고쳐봅시다가 아니라요. 이 친구가 요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왕따당하고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좀 다른 애들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약을 먹다가 끊으면 어떡하죠? 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끊으면 자기가 괴롭지. 애들하고 놀 때 처음에는 재밌어 보여서 애들이 좋아해요. 얘가 막 방방 뛰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면 정신이 없어요. 얘가 내가 말해서 듣지도 않고 한 4학년, 5학년만 돼도 애들이 금방 알아요. 내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친구가 있고 내 얘기를 해도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가 있고 이렇게 알거든요. 근데 ADHD의 친구들은 딱 재밌어 보이는데 사실은 나랑은 하나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말하는데 계속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하고 서로 딴 얘기하고 있으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소외가 돼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떠드니까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요. 왜? 맨날 혼나고 친구들한테 소외되면 얘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공부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성적이 그럼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죠. 학교에서 재미없고 친구들한테 막받아하고 공부 잘 못해서 성적 떨어지면 학교 갈 맛이 안 나요. 그러면은 자신감도 잃게 되고 결국 그런 과정들을 어디서 끊어줄 거냐? 우선 얘가 학교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눈에는 안 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집중력이 생기니까 선생님 말을 조금 더 잘 들을 것이고, 세 번째는 떠들고 왔다 갔다 거리는 애가 가만히 앉아서 잘 들으면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얘가, 나도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잘 할 수 있고, 친구들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약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사실은 대학생쯤 되면요. 길게 먹는 애들은 한 고등학교 2, 3학년까지 먹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이 약의 부작용이 잘 아시겠지만 잠이 잘 안 오고 입맛이 좀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어서 예전에는 방학 때는 안 주고 학교 가면 주고 쉬는 날은 안 주고 학교 갈 때 주고 이런 식으로 주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약이 부작용이 줄고 이제 뭐 효과가 이렇게 오래가는 그런 약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약 광고가 너무 많네. 그런 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관없이 약을 주기도 합니다. 이거 의료보험 되나요? 그 약은? 약이요? 이러면 되죠. 약은 처방받는 게 아닌 비용이 많이 들진 않아요? 처방받는 것 자체는 비용 많이 들진 않습니다. 약 같은. 약이 싼 약은 아닌데 고혈압 약이랑 다른 약이 거의 비슷해요.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게 완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인시적으로 얘네들 행동을 정상인과 비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약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보여주기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네. 그러면 이 약을 끊고 예.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일을 나가는데 끊으면 다시 옛날 증상이 그대로 나오나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그 과정에서 지가 좀 성숙해서 드실 수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우선 어렸을 때는 집중력, 결핍, 과행동 장애 중에 약은 보통 과행동 내가 뭘 잘못했나요? 터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주의력, 결핍, 과행동 장애 중에 과잉행동이 주요한 역할을 해요. 혼나게 하는데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 막 뛰는 애들이 약을 안 먹어도 대학교 가서 뛰지 않거든요. 보통은 과행동이라고 하는 증상은 조금씩 잦아듭니다. 주의력 결핍이 계속 남아있어요. 대학교 가도 멍 때리는 애들 많잖아요. 대학교 멍 때리는 애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에 대한 건 사실은 약으로 그렇게 큰 도움을 받지는 못합니다. 과행동이 도움을 받죠. 과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주의를 갖다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대학교 정도를 가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처럼 또래 집단의 압력이 크지 않아요. 중고등학교 때 또래 집단의 압력이 크거든요. 친구들한테 왕따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자 중학교에 그 상담을 하러 갔었는데 전 여자분들을 그 이후로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자기를 대신했대요. 무슨 큰일이라도 났는가 보다. 어떻게 대신했냐 그랬더니 제가 나랑 안 친한 애랑 얘기를 하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애랑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다 얘기하니까 남자들 모르겠어. 남자들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근데 걔네들이 난 처음에 굉장히 그걸 갖다가 아주 심각하게 받으려고 무슨 일이 있었지. 혹시 그냥 뭐 설마 둘이 얘기했다고 배신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진 않고 너무 배신감을 느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그러면서 공부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자들을 갖다가 굉장히 존경하게 됐는데 딴 데로 네? 그런 집단 그러니까 또래 집단의 압력이 굉장히 큽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교를 가게 되면 또래 집단의 압력보다는 나름대로 내가 이제 뭘 해먹고 살지에 대한 그 압력이 더 커져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라도 어느 정도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집중을 갖다 물론 아주 심한 경우는 성인 ADD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어야 되기도 합니다. 성인에서는 ADD라고 하거든요. ADHD라고 하고 성인에서는 ADD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H, 하이퍼 액티비티가 없어져서 그래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인데 성인이 되면 H가 없어져요. 그래서 주의력 결핍 장애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약을 또 먹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이렇게 적응을 잘 합니다. 또 옆으로 또 얘기가 샜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의 발달과 관련된 정신병리가 있는데 이제 제일 큰 게 정체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애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 어디서 왔는가, 나 아프고, 나는 도대체 뭘 할 것인가. 그로 인해서 사실은 생각도 많아지고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방황도 하고 좀 어른처럼 흉내를 내볼까 해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셔보고 이런 게 정체감의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이것과 청소년기 우울증도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그것도 감별을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기 때 많이 시작되는 정신병리가 우울증하고 공황장애 그리고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불박증들이 시작을 많이 해요. 많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우울증처럼 다른 질환들은 많지는 않지만 우선 우울증은 나중에 다룰 거니까 좀 뒤로 밀어놓고 공황장애, 그 다음에 사회공포증, 강박증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
남자 고등학교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자 고등학교에는 과호흡하시는 여학생들이 좀 계십니다. 여기 긴장하거나 그러면 막 숨차다 오고 막 그러고 가슴 막 답답하다 그러면서 막 숨을 몰아치다가 팔다리 저리다 그러고 막 기절하고 이런 여학생들이 있어요. 남자 학교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남자 학교에는 별로 본 적은 없는데 여자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많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공황 장애에 이제 공황 비슷한 그런 증상을 겪고 넘어가는 거죠. 과호흡을 하게 되면서 과호흡이라는 게 이제 숨을 쉽게 쉬는 거잖아요. 원래는 우리 몸 안에서 산소 그 포화도가 적정치만 유지가 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올라가게 되면 손발이 막 저리고 이렇게 막 땀이 나고 불안이 막 항진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공황장애가 나타나는데 보통 여자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런 공황장애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사회공포증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거나 선생님이 시키면 땀만 뻘뻘 흘리고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 얼굴 빨개지고 책 읽으라고 그랬는데 얼굴 빨개지고 막 땀 흘리고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아니 읽으면 되지 못 읽나 하지 마시고 그런 친구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책을 읽는데 책을 읽다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실수를 한 거를 애들이 눈치채면 어떡하나, 그 눈치챈 거를 해가지고 나를 놀리면 어떡하나, 그 세 가지를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긴장되죠. 굉장히 긴장을 해가지고는 손도 덜덜 떨리게 되고 말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사회공포증 중에 가장 중고등학교 때 많은 그 무대공포증, 그러니까 그 무대공포증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거. 하지만 또 사회공포증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앞이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는 것만으로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은 다 똑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거를 보면 어떡하지? 창피한데 그걸 또 사람들이 내가 뭔가 잘못한 실수를 하는 거를 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를 채게 되면 정말 창피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머리에 꽉 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공포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강박증은 강박증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번 이제 학생들을 이제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좀 말씀드린 거를 강박증 같은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아주 전형적인 강박증은 이 숫자 같은데 이제 딱 꽂혀가지고 뭐든지 그거 보셨나요? 저기 잭 니콜슨하고 이보다 그 사람이 대표적인 강박증 환자거든요. 되게 잘 씻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숫자에 딱 꽂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씻고 저희 갈 때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걸어다녀요.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 제 환자 중에서 연구소 연구원이에요. 삼성전자 연구원인데 집을 연구소 반경 100m 만에 항상 빌려요. 왜냐면 이렇게 출근을 하니까 출근 시간이 한 1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버스를 못 타요. 버스를 타면 자기가 머릿속으로 빨리 따라가야 되잖아요. 3번 하고 3번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시작을 못하고 일단 시작하면 그게 완벽하게 될 때까지 끝을 못 내요. 밤새 하고 있어요. 밤새. 강박증의 특징적인 그런 증상들인데 강박증과 비슷한 그런 것들이 이제 결벽증, 이제 강박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강박적인 성격이 있는 결벽증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오래 씻는다든지 오래 씻는 게 시간이 15분 30분이 아니고 1시간 2시간씩 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오염이 될 것 같다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 오염이 되겠다. 만지는 때가 문제 세균이랑 묻어서 그런 이제 그 오염에 대한 강박 혹은 숫자에 대한 강박, 아까 저 숫자에 대한 강박, 그리고 날카롭거나 바늘 아니면 칼날 이런 거에 대한 강박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빼쭉한 걸 보지를 못해요. 그걸 보면 내 눈에서 팍 바뀔 것 같고, 찔려가지고 피가 날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바늘에 대한 강박이라는 공포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엉덩이 주사면 무슨 주사만 주사 맞으면 기절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얘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구나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이 강박증이든 사회공포증이든 공황장애든 요즘에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하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상황이
이 정도까지 불안해하거나 이 정도까지 무서워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를 머리로는 어떻게든 알겠지만 이 가슴으로 느끼려고 하면은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동 문제가 이제 드는 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하고 반항장애, 약물사람 등등이 있는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는 사실 청소년기 때 발병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발병이 되는데 쭉 따라 올라오면서 청소년기 때까지도 그냥 ADHD의 양상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ADHD로 인해서 행동장애, 반항장애라고 되어 있네요. hin행장애라고 옛날에 했었는데 반항장애, 우울증, 또 강박증 이런 식으로 쫙 펼쳐져 나가요. 그러니까 사실 ADHD 자체가